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뉴스 시작합니다. 다주택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정세균 총리가 직접 칼을 빼들었습니다. 집을 매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똘똘한 한 채 논란을 불러왔던 서울 반포 아파트를 팔기로 했습니다. 방역당국이 교회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서 정규 예배 이외의 교회 모임과 행사를 금지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수사 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사실상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기다리겠다며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어제 방한한 비건비 국무부 부장관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우리 정부 고위 인사를 잇따라 만났습니다. 남북 협력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부동산 추가 대책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정세균 총리가 다주택 고위 공직자들에게 주택을 매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논란이 된 서울 반포 아파트를 이달 안에 매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국회 기재위와 국토위 소속 의원 가운데 28%가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연대는 이해 충돌의 우려가 있는 만큼 주택을 매각하거나 다른 상임위원회로 이동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해외 유입 환자가 급증하면서 국내 신규 확진자가 다시 60명대로 늘어났습니다. 경기도 원당 성당에 집단 감염이 확산하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모레부터 정규 예배를 제외한 교회 모든 소모임과 행사를 금지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환기 상태가 안 좋은 조건에서는 공기를 통해 코로나19가 전염될 수도 있다며 공기 전염 가능성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또 코로나19 확산세가 아직 정점에 이르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한 비건비 국무부 부장관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이도훈 평화교섭본부장을 차례로 만났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남북협력을 강력히 지지하며 올해 안에 진전이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추 장관은 하루만 더 기다려보겠다며 내일 오전 10시까지 수사 지휘권 발동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윤 총장은 장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그러니까 어제 하루 국내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63명입니다. 지난 5일 이후에 사흘 만에 다시 60명대로 늘었습니다. 특히 해외 유입 환자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 33명에 달했습니다. 지난 4월 5일 40명 이후 94일 만에 가장 많습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서 해외 유입 사례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10명대 초중반이던 환자 수는 지난 4일 27명으로 뛰었습니다. 이후 20명대를 유지하다가 오늘 0시 기준 30명을 넘어섰습니다. 세계적인 재유행과 맞물려서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그러나 해외 유입 환자의 지역사회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역이나 자가격리 과정에서 미리 걸러진다는 게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우려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무증상 환자가 기내 또는 입국 이후에 이른바 조용한 전파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해외 유입에다 지역 발생을 더한 하루 신규 환자가 50명 안팎을 계속 오르내리는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할 시점은 아직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단계 격상 기준인 최근 2주 하루 평균 신규 환자 50명에서 100명 미만은 지역 발생 환자를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해외 유입 환자가 늘고는 있지만 통제가 가능한 수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잇따르는 만큼 지역사회 전파 확산을 막기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승훈 기자. 네, 이승훈입니다. 네, 정부가 모레부터 전국의 모든 교회에 대해서 정규 예배 외에 행사나 소모임을 금지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는 10일 저녁 6시부터입니다. 전국의 모든 교회는 소모임과 행사가 금지됩니다. 오전 중앙재난안전부부 대책본부에서 결정한 사항인데요. 다만 교회는 고위험 시설로는 지정되지 않아서 예배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노래를 크게 부르거나 크게 말하는 것도 금지가 됩니다. 또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 명부나 직접 기록하는 방식으로 방문자를 관리해야 하고요.
마스크 착용과 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도 의무 사항입니다. 이런 방역 수칙을 어기면 책임자뿐 아니라 이용작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3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시설 운영이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도 60명 이상 늘었는데 발생 추이도 정리해 주시죠. 지금까지 확인된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모두 63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날 44명보다 신규 환자가 많이 늘었는데 또 특히 해외 유입 환자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서 누적 확진자는 모두 13,244명이 됐고요. 신규 환자 가운데 국내 감염 환자가 30명 그리고 33명이 해외 유입 사례입니다. 국내 발생 환자를 지역별로 보면요. 경기도가 11명, 광주 7명, 서울 5명, 그리고 인천 1명, 대전 2명, 충남 3명, 전남 1명 등입니다. 해외 유입 사례는 검역 과정에서 11명이 확인됐습니다. 또 경기도에서 7명, 서울에서 5명, 충남 3명과 전북, 경남에서 각각 2명 등입니다. 추가 사망자는 없었고요. 56명이 격리 해제돼서 현재 완치율은 90.4%입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훈입니다. 이어서 부동산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후속 대책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서울 반포의 아파트 대신 지방의 아파트를 팔아서 비판을 받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울의 아파트도 팔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 안에서도 비판이 쏟아지면서 큰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다주택 청와대 참모들도 이달 내에 매각을 끝낼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도원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노 실장은 그동안 서울집은 가족이 살고 있어서 팔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는데 결국 내놓기로 했군요. 그렇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이 오늘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족의 거주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이달 안에 서울 소재 아파트도 처분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이 아파트에는 노 실장의 아들이 살고 있습니다. 노 실장은 또 의도와 다르게 서울의 아파트를 지키려는 것으로 보였다며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주 아파트는 지난 일요일에 매매가 됐다고 밝혔는데요. 주중대사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몇 년간 비어있던 집이라 팔기로 했던 거라는 설명입니다. 노 실장은 청와대 내 다주택 참모들에게 이달 안에 한 1주택만 남기고 팔 것을 강력 권고하면서 자신은 서울 반포동이 아닌 충북 청주의 아파트를 처분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반포동 아파트 매각이 끝나면 노 실장은 무주택자가 됩니다. 노 실장이 개인적인 일 때문에 국민께 송구하다고 사과한 건 지난해 1월 비서실장에 임명된 이후 처음입니다. 앞서 노 실장의 청주 아파트 매각을 두고는 여당 내에서도 큰 비판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과 함께 김태년 원내대표까지 부적절한 선택이었다며 노 실장은 비판한 만큼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 실장이 모든 집을 처분하겠다고 밝히면서 다른 다주택 참모들도 더 큰 압박을 받게 됐는데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청와대 내 다주택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이달 안에 1주택만 갖게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집을 여러 채 가진 비서관급 이상 청와대 인사는 노 실장 외에 서울 강남에 아파트 2채를 가진 김조원 민정수석 등 모두 12명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김도원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미국은 남북 협력을 강하게 지지한다면서도 북한을 만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조속한 시일 안에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방도에 대해서 한미가 심도 있게 협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하영 기자. 네, 외교부입니다. 네, 먼저 가장 늦게 끝난 약식 회견부터 살펴보죠. 앞서 저희가 현장을 연결해서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이도훈 본부장과의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 직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몇 가지 강조한 부분이 있죠. 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먼저 수차례 말했듯이 미국은 남북 협력을 강하게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남북 협력 목표를 달성하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적극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확실하게 해둘 것이 있다면서 이번 방한은 북한을 방문하기 위한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북한이 미국과 만날 생각이 없다고 밝힌 담화를 봤는데 다소 이상하다며 자신은 북한 방문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이 갈 길은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나 존 볼턴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의 뜻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고 지난 2년간 있었던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정해진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think I've seen some press comments of late that the North Koreans are not prepared to meet with me on this visit. It's somewhat strange because we did not request a visit with the North Koreans. Let me be absolutely clear. We did not request a visit. I also want to be very clear on one point. I do not take my direction from Vice Minister Choi Sun-hui, and nor for that matter do I take it from Ambassador John Bolton. 이렇게 이번에 북한을 방문하지 않는다고 공식 확인하면서 그동안 다소나마 가능성이 거론됐던 판문점 북미 접촉은 없을 예정입니다. 다만 비건 부장관은 북미 대화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협상 준비가 됐고 권한 있는 카운터파트를 임명하면 자신들도 준비가 될 거라고 말해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이도훈 본부장도 한미가 현 상황에 비춰 조속한 시일 안에 대화에 물꼬를 틀 수 있는 방도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재개할 때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네, 장하영 기자. 비건 부장관은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조세영 1차관도 만나서 대화를 나눴죠? 네, 비건 부장관은 공식 일정 첫 순서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전날 오산 공군기지에서 미국 대표단 전원이 이 코로나19 검사를 추가로 받은 걸 언급하면서 서로의 방역 노력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알렉스 웡 대북 특별 부대표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함께 자리했는데 예상보다 비공개 면담이 좀 길어지면서 후속 일정이 20여 분씩 늦어지기도 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뒤이어 조세영 1차관과 이 한미 차관 전략 대화를 가졌고 이어진 약식 회견에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반도 평화 진전을 올해 만들어내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의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비건 부장관의 방안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하에서도 한미 양측이 긴밀히 소통하고 굳건히 공조하려는 의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Of course, we discusse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 effort that we continue to be fully engaged with and cooperate very closely with the Republic of Korea and look forward to making progress on as we continue through into this year.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내일 청와대에서 서훈 국가안보실장 등을 만나고 오후에는 일본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사 사령관과 어제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긴급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공개 회동에서 두 사람이 어떤 의제를 논의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군 안팎에서는 내달 한미연합훈련 시행 여부를 논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미 군 당국은 다음 달 중순쯤 하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을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지만 축소 시행이나 연기, 유예 여부 등을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고위 공직자들도 주택을 매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나 여당과 마찬가지로 실거주 목적 한 채만 두고 팔라는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선기 기자. 네, 홍성기입니다. 네, 정 총리가 정부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 고위 공직자까지 포함해서 얘기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 부처는 물론 지자체 고위 공직자 모두에게 다주택자일 경우에 주택을 매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고위 공직자들이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다면 어떠한 정책을 내놓아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부동산 문제로 여론이 매우 좋지 않고 정부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일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 고위공직자들이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국민에게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을 주기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정부 각 부처는 고위공직자의 주택 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다주택자인 고위공직자의 경우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금방 지나갈 상황이 아니라면서 현재 상황은 심각한 상황이고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미 그 시기가 지났다는 생각이라면서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매각 시기가 다소 늦은 감이 있음을 내주셨습니다. 또 정부는 국민이 무엇을 요구하든지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 점을 함께 공감하고 각자의 입장에서 최선의 정책들을 준비하고 대비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이 같은 말을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했는데요. 회의 주제와 관계가 멀어 보이는 부동산 얘기를 꺼낸 건 그만큼 지금의 부동산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3월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재산 공개 대상이 된 고위공직자와 공직 유관단체장 가운데 3분의 1인 248명은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총리실 관계자는 정 총리가 언급한 고위공직자는 2급 이상을 뜻한다고 말해 주택을 팔아야 하는 공직자 대상은 이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홍성기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식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바이러스의 공기감염 가능성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해당 증거가 결정적이진 않아서 추가 증거를 수집하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을 강조해온 것 외에 새로운 대처법이 무엇이 있을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박철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의 공기 감염 가능성에 대해 우리는 새로 나타나는 증거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주요 전파 경로가 큰 호흡기 비말, 즉 침방울이라는 견해를 고수해온 WHO가 공기 감염 가능성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The possibility of airborne transmission in public settings, especially in very specific conditions, crowded, closed, poorly ventilated settings. WHO는 증거가 확정적이지는 않다면서도 전염 방식 그리고 예방책과 관련해 그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며 신종 질병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말하기와 기침, 재채기로 튀는 침방울과 물체 표면에 떨어진 침방울을 감염의 경로로 보고 손 씻기와 거리 두기를 방역 수칙으로 강조해온 WHO는 새로운 대처법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WHO는 조만간 바이러스의 전염 방식에 대한 지금까지의 지식을 정리한 자료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WHO는 또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히 가속하고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WHO는 지난 주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 사례가 약 40만 건 보고됐다면서 아직 팬데믹의 정점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April and May, we were dealing with 100,000 cases a day. Today, we're dealing with 200,000 cases a day. And that is not purely as a result of testing. WHO는 또 코로나19 기원을 조사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이번 주말 발원지인 중국으로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각급 학교의 가을 학기 개학을 재촉하고 나섰습니다. 재선에 마음이 급해 개학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조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학교 수업 재개를 노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가을 학기 개학은 꼭 필요한 사안이라며 관계자 압박까지 공언했습니다. So we're very much going to put pressure on governors and everybody else to open the schools. It's very important for our country. It's very important for the well-being of the student and the parents.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대가 어리석게도 온라인 수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일부 인사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학교를 폐쇄 상태로 두기를 원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부인 멜라니아도 남편을 거들고 나섰습니다. When children are out of school, they are missing more than just time in the classroom. They're missing the laughter of their friends, learning from their teachers. 이런 가운데 공화당원이 주지사로 있는 플로리다주 교육당국이 모든 학교가 주당 최소 5일간 학생을 받아야 한다는 비상명령을 발령했습니다. 가을 학기를 정상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부 교사들은 즉각 학생과 교직원들의 안전과 복지를 도외시한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받는 유학생에 대해 비자를 취소하겠다고 공표한 것도 결국 개학과 대면 수업을 압박하기 위한 방편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조승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 처음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어서고 누적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긴 주가 9곳으로 늘어나는 등 미국의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보다 5만여 명이 늘어난 309만여 명이고 사망자도 1,000명 가까이 늘어 13만 3천여 명입니다. 텍사스주는 현지 시간 7일 만 28명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며 하루 기준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영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0명 가운데 7명은 아무런 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BC 방송에 따르면 영국 통계청이 지난 4월 26일부터 6월 27일 사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을 임의 선정해 분석한 결과 증세를 보인 사람은 33%에 그쳤습니다. 나머지 67%는 검사 당시는 물론 검사 후에도 증상이 없었습니다. 광주 지역 고시학원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6일 이후 광주 고시학원 방문자 가운데 확진 환자가 6명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8일 현재 국내 발생은 30명, 해외 유입은 33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여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3,244명입니다. 신규 격리 해제자는 56명으로 전체의 90.4%가 격리 해제되어 현재는 989명이 격리 중에 있습니다. 사망자는 어제 추가로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사무실과 관련하여 방문자 1명이 추가로 확진되었고 기존의 감염 경로가 불분명했던 4명의 연관성이 확인이 되어 총 11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수도권 방문 판매 모임과 관련하여 추가로 군포 해피랑 힐링센터 1명, 그리고 고양시의 원당 성당 4명 등 5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 수는 총 30명입니다. 대구 서구의 방문 판매와 관련하여서는 3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87명입니다. 광주 방문 판매 모임, 이전에 광주 광륵사 관련이라고 말씀드렸던 집단 발병입니다. 광주 방문 판매 모임과 관련하여서는 3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95명입니다. 추가 확진자는 광륵사 관련 그리고 광주 일곡중앙교회 SM 사우나 관련 각 1명씩이었습니다. 광주 동구에 있는 광주 고시학원과 관련하여서는 6명이 신규로 확진되었으며 광주 방문 판매 모임과의 연관성 등에 대한 감염 경로가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 해외 유입 확진자 수는 24명이었습니다. 추정 유입 국가는 미주 지역이 1명, 유럽이 6명, 중국 외 아시아 지역이 26명이었습니다. 세부 국가로는 카자흐스탄이 15명, 필리핀 3명, 카타르 3명, 키르기스탄 3명, 우즈베키스탄 1명 등이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각종 홍보관, 체험관, 그리고 또한 소규모 가정방문 설명회 등 방문 판매와 관련된 국내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주의사항을 당부드립니다. 방문 판매 관련해서 홍보관, 체험관 등은 밀폐된 환경에서 다수의 방문자들이 밀집하여 장시간 접촉하는 특성상 감염 전파가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중장년층, 특히 고령층은 방문 판매 관련된 행사 참석을 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는 가정 방문 등을 통한 소규모 설명회로 제품 설명 등의 과정에서 장시간 동안 밀접하게 대화가 이루어진 점 등에서 감염 발생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 방문을 통한 설명회의 참석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외출, 모임을 취소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주실 것도 요청을 드립니다.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교회 내 감염 확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7월 10일 18시부터 정규 예배 외에 모임 행사 금지, 단체 식사 금지, 상시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에 따라 교회 종사자, 이용자가 지켜야 할 핵심 방역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 책임자, 종사자의 경우에는 정규 예배 이외에 각종 대면 모임, 활동과 행사를 금지하고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를 금지하고 또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에 대한 출입 제한을 시키고 또 예배 등 종교 행사 전후에는 시설의 소독 등의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교회 이용자의 경우에는 예배 시에 찬송 자제, 통성 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시설 내에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마스크 착용 및 이용자 간의 거리 두기를 반드시 준수하는 게 필요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월 30일까지 격리 해제 또는 사망이 확인된 확진자 8,976명에 대한 임상 정보에 대한 기초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진자의 격리 장소는 먼저 의료기관에 입원 격리한 경우가 전체의 62%였으며 생활치료센터 입소는 36%, 자택에서 격리한 경우가 2%였습니다. 진단 당시, 특히 입원이나 입소 당시에 코로나19 관련된 주요 증상에 대한 조사 결과 1개 이상의 증상이 있었던 비율은 입원 치료자의 경우에는 73.3%, 생활치료센터의 입소자는 35.2%였습니다. 이 중에서 입원 치료하였던 확진자의 입원 당시의 주요 증상은 기침이 41.8%, 객담이 28.9%, 발열, 두통 등의 증상이 많았습니다. 임상 중증도에 대한 분석 결과 전체 확진자의 90.9%는 경증이었으며 산소 치료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확진자는 9.1%였습니다. 이러한 임상 중증도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특히 50대 이상, 그리고 당뇨, 만성 신장질환, 만성 심장질환, 그리고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을 동반한 경우는 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의 확진자 비율이 증가하였습니다. 입원한 확진자 중에 산소 치료를 받은 경우는 94.1%가 대부분 입원 후에 8일 이내에 산소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확진자의 대다수는 격리 기간 중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다가 격리 해제되었으며 일부 확진자가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산소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임상의 중증도를 보인 환자는 7명이었습니다. 입원 치료 확진자의 평균 재원 기간은 20.7일이었으며 산소 치료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확진자의 평균 재원 기간은 23.7일이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에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 시 의료자원 부족이 예상되어 인플루엔자 발생 감소를 위해 예방접종 무료 지원 대상자를 1,900만 명으로 확대하는 예산 489억 원이 확정되어 집행할 계획입니다.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에 따라서 기존의 대상자였던 생후 6개월에서 13세, 임신부, 그리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 이외에도 생후 14세에서 18세, 중학교 2학년부터 고3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만 62세에서 만 64세 어르신도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어제 통계청에서 발표한 이동통신 가입자료 분석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의 하루 이동량이 코로나 발생 이전 수준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지만 코로나19를 대응하는 데는 마스크, 손 씻기 등의 개인 방역과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생활화하는 새롭고 안전한 일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은 일상 활동에서 감염 위험도를 낮추는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고 다중이용시설, 직장에서는 방역관리자를 통해 집단 감염을 예방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 브리핑을 통해 교회 방역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간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규모 종교 활동을 통한 집단 감염은 최소화되었습니다. 그동안 협력해 주신 교인과 종교 지도자분들의 노력의 성과라고 생각하며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만 소규모 교회나 소모임 그리고 식사 등의 친목 활동을 통한 집단 감염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고위험군인 고령자분들이 종교 행사에 많이 참석하시고 계시고 또 요양원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전파가 확산되고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임을 말씀드립니다. 불편하고 힘들지만 정규 예배 이외의 모임 행사는 중단하고 단체 식사 금지 그리고 상시 마스크 착용 등 핵심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해서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각종 홍보관과 체험관 등을 통한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당국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뉴스에서도 전해드렸는데 교회 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모레부터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됩니다. 이에 따라 유증상자의 출입은 제한되고 예배를 전후해서 시설 소독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 국민 하루 이동량이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까지 늘었다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 내용 정리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브리핑과 질의응답은 YTN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번 본부장의 방미 시 미측과 그런 좀 문제의식을 공유를 하고 어떻게 운영 방식을 개선을 함으로써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The United States strongly supports inter-Korean cooperation, and we look forward to fully supporting the government of Korea as it advances its goals with North Korea in inter-Korean cooperation. 워킹 그룹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과 우리 스스로가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일,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해야 한다는 게 평소에 제 생각이었습니다. 방한 이틀째를 맞는 오늘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외교 당국자들과 잇따라 회동한 뒤 두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왔고 또 주목할 부분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왕손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왕 기자, 오늘 조세영 외교부 1차관과 전략회의 뒤에 약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메시지가 그렇게 길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주로 오갔습니까? 먼저 오늘의 일정이 이제 크게 세 가지였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 것은 강경화 장관을 예방을 했다라는 거고, 두 번째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제1차관과 부장관 간의 한미 전략 대화라는 행사입니다. 네. 세 번째가 이도훈 북해 한반도 평화 교섭본부장과의 이제 회담이었고요. 이제 지금 말씀드리려는 거는 두 번째 조세영 제1차관과 또 미국 국무부 장관의 이제 회담입니다. 네. 부장관을 강조하는 이유는 세 번째 일정인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의 만남은 부장관의 자격이 아니라 미국의 대북정책 특별대표 자격으로 만났기 때문인 것이죠.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미 전략대화라는 것은 당연히 주제가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의 포괄적인 협의가 당연히 주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런 한미 현안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이제 방위비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차관 부장관 회의, 부장관 차관 회의에서는 방위비 문제가 좀 논의가 됐고, 네. 지난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G7 정상회의에 초청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후속 논의가 있었다. 그리고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방역 경험을 나누는 문제, 협조하는 문제, 그리고 일반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포함해서
동북아 지역 문제, 또 글로벌 이슈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협의를 했다라는 내용이고 그런 것들을 이제 몇 가지 이제 설명을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전략 대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범위가 넓고 의제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딱 집어서 뭐가 중요한 얘기다라고 하기가 참 어려운 경우가 많고 특히나 그 다음 시간에 대북정책 특별대표로서 이도원 본부장과 또 만남이 예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좀 제목으로 삼을 만한 것은 뭐 별로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그 두 번째 일정에 한정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은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큰 관심이었잖아요. 일단 그렇습니다. 좀 원론적인 수준에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네. 이런 취지인데 사실은 이것은 그동안 한국과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해온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말해왔지만 협상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방위비 분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오늘 협상 결과, 협의 결과 새로운 게 나온 게 없다. 더 지속이 된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현 시점에서 더 관심이 가는 일정은 아무래도 앞서 말씀하셨던 세 번째 일정,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의 회동인데 맞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메시지가 좀 나왔습니까? 네, 그 회담 끝나고도 이제 약식 회견이 있었고 두 대표가 기자들과 만나서 기자들에게 이제 회담 결과를 얘기를 했는데 네. 흥미로운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제 비건 부장관이 말을 했는데 한반도 정세 안정과 관련해서 남북 간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라는 입장을 말을 했고 또 균형 있는 북한과 미국 간의 균형 있는 합의를 위해서 유연한 입장을 재확인한다. 이런 입장을 보였고 네. 또 약간 흥미로운 내용이지만 북한에서 사실 미국과 마주 앉을 생각이 없다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이번에 북한과 만남을 요청한 적이 없다. 이 점을 분명히 하겠다. 이렇게 또 설명한 내용이 있고 예. 조금 아까 드린 말씀과 비슷하지만 한반도의 평화로운 상황 이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고 북한 쪽에서 호응만 해준다면 즉각 대화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그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네, 왕 기자, 앞서 남북 협력을 지지한다 비건 부장관의 발언이 있었다고 했는데 최근 이인영 장관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그렇고 여권을 중심으로 창의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라는 맞습니다.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 연장선상에서 이런 창의적인 해법에 어떻게 보면 그 돌파구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보면 창의적인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나온 문장 중에서 이 문장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문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스티븐 비건 부장관이 이번에 방문을 하게 된 것은 지난달 중순에 이도훈 평화교섭본부장이 워싱턴을 가서 비건 부장관을 만났고 그 결과 답방을 한 것이거든요. 네. 20일 만에 답방을 했고 코로나19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렵게 방문한 겁니다. 보도를 통해서 아시지만 어제 오후 3시쯤에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했지만 서울에 도착한 것은 밤 10시쯤에 도착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산 공군기지에서 코로나19 관련 검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검사를 받고 그 아까운 시간, 2박 3일 그 짧은 시간에 그 아까운 시간에도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온 거거든요. 네. 온 이유는 지난 6월에 한반도 정세가 워낙에 엄중했고 그런 엄중한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노력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는 그런 국면이 있었고 그것이 아까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말한 것처럼 그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라고 하는 측면에서 해당 사항이 있는 것과 또 그 이외에 또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남북 경제 협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모색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미국 쪽에서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있는데 왜 남북 간에 협력을 하지? 라고 하면서 불만을 가지거나 의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도훈 본부장이 미국 가서 상의를 했고 이번에 다시 비건 부장관이 한국에 와서 우리 정부의 주요 당국자들과 직접 대화하면서 이것이 한미 간의 동맹이나 한미 간의 공조 체제를 무너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구나 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그런 방문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 결과 가장 중요한 오늘 이도훈 본부장과의 회의 결과 이제 비건 부장관이 확인을 한 거죠. 남북 간의 협력을 위한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
그러므로 뭐 조금 한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저촉하지 않는 게 확실하다면 도와주겠다,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 이런 것들은 매우 고무적인 것이고 이번 방문의 핵심적인 요점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비건도 이번 방한이 북한과 만나기 위한 목적은 맞습니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북한 역시도 북미 정상회담서를 일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좀 그렇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물밑 접촉이 있을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봐야 될까요? 전혀라는 말을 하기는 언제나 조심스럽습니다만 이번의 경우는 물밑 접촉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게 맞다,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북한에서 미국과 마주 앉을 생각이 없다라고 한 부분은 문맥을 조금 더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예. 그것이 북한에서 말했을 때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거론한 게 이제 우리 정부 당국도 있고 또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중에 11월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반전을 위해서 깜짝쇼 차원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한 것도 있습니다. 북한에서 말한 것은 이쪽이든 저쪽이든 미국의 국내 정치와 연계돼서 쇼 차원으로 하는 것은 안 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예. 비핵화 문제라든가 평화체제 구축 문제와 관련해서 진지한 협의라면 대화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괄호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 가능성까지 봉쇄한 건 아니고 다만 지금까지 드러난 것을 볼 때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국내 정치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런 쇼 차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라면 말할 수 없다가 되는 거라서 예. 굳이 뭐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거부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저는 과도한 해석이다라고 좀 보고요. 여전히 북한은 미국이 진지한 또 비핵화와 관련해서 진지한 태도를 보인다면 저는 대화할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여전히 거부한 적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왕 기자, 창의적 해법과 관련된 내용이 중요한 것 같아서 네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창의적 해법, 우리 정부가 어떻게 보면 남북 관계를 다시 복원하고자 하는 중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데 비건 부장관이 그 방한 기간 중에 청와대를 방문하는 일정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것과 관련된 얘기가 오갈 가능성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이미 자기의 공식 일정은 다 끝난 겁니다. 자기의 카운터파트가 2명인데 조세영 1차관 또 이도훈 평화교섭본부장과의 기본적인 공식 일정은 끝났고요. 온 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창의적인 해법이 나왔을 때 서로가 한미 간에 오해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고위 당국자들과 대면 접촉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중에서 국가안보실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부장관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 직접 대면 대화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청와대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국가안보실장을 만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시간이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적인 공식적인 일정 차원은 아니라 할지라도 지나가는 길에 우연히 들르는 형식으로라도 비건 부장관을 만나서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 외교를 향한 강한 집념과 또 비건 부장관의 협력을 요청하는 그런 일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건 약간 좀 다른 각도 얘기지만 최근에 이제 존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을 통해서 그 과거 볼턴 보좌관을 비롯한 미 행정부의 강경파들이 우리 정부의 그 어떻게 보면 비핵화 노력과 평화 체제 구축 노력에 방해한 게 이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 과정을 설명하면서 우리 정부 입장에 가장 적극적으로 호응한 사람이 비건 협상 대표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비건 협상 대표조차도 그 책을 본 결과 자기가 모르는 일들이 몇 가지 있었던 게 확인이 된 걸로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턴 보좌관이 그렇게까지 집요하게 반대했는지는 아마 본인도 잘 몰랐을 겁니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새로 국가안보실장이 된 서훈 안보실장 또 비건 부장관이 모여서 그동안 미 행정부 내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 협상 노력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들과의 어떤 긴장관계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서로 상기해보고 서로 간의 협력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이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외교라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일정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기술적인 협의 내용은 이대훈 본부장관 다 했을 거라고 보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반도 평화 외교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연결하는 대표자 중에 한 명인 스티븐 비건 부장관이 이런 볼턴 보좌관의 회고록을 보고 난 이후에 어떤 감상을 교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왕 기자 마지막으로 지금 비건 부장관 그리고 미국 측이 우리나라에 방한을 해서 결국 유연한 접근, 유연한 태도를 메시지를 북한 측에 좀 던진 측면이 있다라고 읽어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유연한 입장을 제어하긴 하는데 이제 그렇지만 뭐 무조건 양보하겠다라는 차원은 아니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티븐 비건 부장관의 방한은 일반적인 방안이 아니고 지난해 6월 중순에 있었던 남북 관계의 엄중한 사태를 이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한국과 미국이 긴밀하게 공조하고 특히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의 문제 해결 노력을 지지한다, 협력한다 이런 의미를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원칙적인 입장을 보여준 거고요. 네. 오늘 협상 때문에 북한과 미국이 갑자기 대화를 시작을 한다거나 북한 쪽에서 갑자기 미국이 대화 의지가 있다라고 추가적으로 느낄 만한 상황은 없습니다. 지금 다만 그 사이에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했던 많은 노력이 있었고 그러한 노력을 비건 부장관이 주도적으로 했는데 볼턴 보좌관 같은 사람이 이제 깎아내리는 상황이 있었고 지금 이제 볼턴 보좌관이 없는 상태에서 비건 부장관이 남아 있으니까 기회는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정도의 해석을 줄 수는 있지만 원칙적인 입장에서 더 나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앞서 질문을 드렸던 것도 똑같은 말씀인데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과 앉을 생각이 없다. 그래서 결국 더 내놔라는 게 핵심이잖아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북한에서 마주 앉을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문장이고 네. 그 앞에 문장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미국 국내 정치와 연계된 그런 류의 회담이라면 미국과 마주 앉을 생각이 없다. 이게 원문입니다. 그러면 이벤트성 앞에 만남은 하지 않겠다. 그렇죠. 네. 미래성 만남이라기보다는 국내 정치와 네네. 연관된 깜짝쇼 이런 것이라면 하지 않겠고 좀 여지를 남겨둔 거군요. 그러니까 하노이 정상회담이 국내 정치와 연계된 쇼라고 네. 보는 거죠. 그다음에 지난해 6월 31일도 판문점 회동도 미국의 국내 정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내 정치와 연계된 쇼라고 보는 거죠. 그런 건 안 하겠고 그러나 싱가포르 회담처럼 나름대로 좀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의 입장을 교환하는 거라면 하겠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괄호 열고 미국이 국내 정치와 상관없이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서 진지한 의지가 있고 새로운 셈법을 가지고 온다면 대화할 의지가 있다라는 것이 북한의 기본적인 입장이고 그것을 거부한 적은 없습니다. 사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현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도 내륙에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다만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장맛비가 내린다는 예보입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박현실 캐스터. 네, 청계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서울도 무척 덥다고요? 네, 오늘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머리 위로 햇살이 아주 강하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9.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가량이 높고요. 특히 습도가 높아서 체감하는 더위가 더 심합니다.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오늘보다 4도가량이 높은 무려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는 등 건강관리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에서 가장 더운 곳은 경기도 광주 퇴촌면입니다. 비공식 기록으로 33.7도까지 올랐고요. 대구 30.7도, 춘천 30.5도, 대전 29.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의 더위가 절정에 달하겠는데요. 내일 춘천과 서울 33도, 대전 32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고요. 남부지방도 대구 30도, 광주 29도로 덥겠습니다. 내일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내륙과 달리 오후부터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에는 최고 60mm, 남해안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고요. 모레에는 전국으로 장맛비가 확대하겠습니다. 장맛비가 쉬어가는 사이 연일 소나기 소식이 잦습니다.
오늘과 내일 내륙 곳곳에 요란하고 강한 소나기가 예상되니까요. 이곳에 계신 분들은 외출하실 때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청계천에서 YTN 박현실입니다. 메이킹!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확 달라집니다.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킹! 시원하게 변비 끝! 유쾌! 상쾌! 통쾌! 변비 안녕! 기업을 위한 대리운전 기업체 후불 거래 법인기업 후불 결제 세금 계산서 발행 기업을 위한 대리운전 1577-2222 삼성생명 지점장 박지연입니다. 제가 내성적이고 인맥도 없는데 이 회사에 들어가면 뭘 해주실 수 있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회사는 인맥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일합니다. 잘 적응하실 수 있게 전폭 지원해드리죠. 그리고 또 지금 삼성생명 컨설턴트를 시작해보세요. 최고의 컨설턴트, 그 시작은 언제나 삼성생명. 부동산 추가 대책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정세균 총리가 다주택 고위 공직자들에게 주택을 매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논란이 된 서울 반포 아파트를 이달 안에 매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국회 기재위와 국토위 소속 의원 가운데 28%가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연대는 이해 충돌의 우려가 있는 만큼 주택을 매각하거나 다른 상임위원회로 이동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해외 유입 환자가 급증하면서 국내 신규 확진자가 다시 60명대로 늘어났습니다. 경기도 원당 성당에 집단 감염이 확산하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모레부터 정규 예배를 제외한 교회의 모든 소모임과 행사를 금지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환기 상태가 좋지 않은 조건에서는 공기를 통해 코로나19가 전염될 수도 있다며 공기 전염 가능성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또 코로나19 확산세가 아직 정점에 이르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한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이도훈 평화교섭본부장을 차례로 만났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남북 협력을 강력히 지지하고 올해 안에 진전이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주 장관은 하루만 더 기다려보겠다며 내일 오전 10시까지 수사 지휘권 발동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윤 총장은 장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정세균 총리가 다주택 고위 공직자의 주택 매각을 지시했습니다. 다주택 국회의원을 향한 압박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관련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들에게 주택 매각을 촉구했습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악화하는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주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참여연대 기자회견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참여연대는 오늘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다주택자 의원들에게 실거주 목적 이외의 주택을 팔라고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기재위와 국토위 소속 의원 가운데 다주택자는 민주당 6명, 통합당 10명을 합쳐서 모두 16명으로 두 상임위 전체 의원 가운데 28% 정도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들이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해 충돌이 생길 수 있는 만큼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이들이 매각하지 않으려거든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지 않는 다른 상임위로 이동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 기재부 고위 공무원들도 이에 동참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이렇게 부동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불만도 커져가는 분위기인데요. 더불어민주당도 연일 부동산 관련 발언을 내놓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큰 관심은 부동산 가격 잡기입니다. 오늘도 투기 근절,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언급했는데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조만간 당정 협의를 거쳐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법안 등 7월 국회에 우선 처리할 법안들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내 다주택 의원들에 대한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이미 민주당은 의원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지난 총선 당시 후보자들에게 받았던 실거주의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서약을 이른 시일 안에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해찬 대표 역시 아파트 양도 차익으로 터무니없는 돈을 벌 수 있다는 의식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죠. 네, 미래통합당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일관성 없고 부동산 가격만 올리고 있다며 연일 비판하고 있습니다. 세금과 규제로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 하기보다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쪽으로 방점을 찍는 분위기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통합당은 송석준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주택부동산 TF를 이번 주 출범하고 당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당 안팎에서는 당내 다주택 의원들이 실거주 목적 이외의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21대 국회에 입성한 통합당 의원 103명 가운데 40%가 다주택자일 정도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호영 원내대표는 강제로 주택을 팔라는 것은 반헌법적인 발상이라며 선을 그은 상태라 동참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지휘권 발동에 대한 입장을 정하라면서 내일 오전 10시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최후 통첩인데 윤 총장이 이를 지키지 않을 땐 감찰이나 징계 등 추가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석영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네,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내일 아침이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사실상 최후 통첩을 보냈죠. 네, 추 장관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 관련 지휘권을 발동한 지 벌써 일주일이나 지났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검찰 조직 구성원의 충정과 고충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는 시간도 가졌다고 했는데요. 어느 누구도 형사사법 정의가 혼돈인 지금의 상황이 정상이라고는 보지 않을 거라 말했습니다. 또 국민이 많이 답답해한다며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며 대한민국 미래를 보고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은 옳지 않은 길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내일 오전 10시까지 하루만 더 윤 총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내일 오전 10시를 최종 시한으로 못 받고 윤 총장이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에 나설 방침을 밝힌 겁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 측은 아직 특별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추 장관은 이틀째 휴가를 내고 현재 모처에 있는 사찰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아침 SNS에 사찰에 머무는 사진과 함께 무수한 고민을 거듭해도 바른 길을 두고 돌아가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추 장관은 그제 오후 반차를 내고 안희정 전 충남지사 모친상 빈소를 방문한 뒤 어제 오전 갑작스레 휴가를 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윤 총장이 전국 검사장 회의 결과를 토대로 재지휘를 요청할 거란 관측이 나오자 대응 방안 등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추 장관은 휴가 중인 어제도 법무부 입장을 통해 윤 총장에게 좌고우면하지 말고 지휘 사항을 신속 이행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앞서 추 장관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 관련 지휘권을 발동해 전문수사자문단 절차 중단과 윤 총장 수사팀 지휘 배제를 지시했습니다. 대검찰청은 곧바로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관련 논의를 이어갔고 대다수가 수사자문단 절차 중단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총장 수사지휘 배제는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추 장관은 연이어 윤 총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던졌고 윤 총장은 최종 시한을 앞두고 장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박석영입니다. WHO, that's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receives vast amounts of money from the United States, and we pay for a majority, a biggest portion of their money. We're going to put a hold on money spent to the WHO. We're going to put a very powerful hold on it, and we're going to see. 세계보건기구 WHO를 돈줄로 압박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과연 미국 정부가 얼마나 돈을 내고 있을까요? 지난 2년 동안 WHO에 분담금을 낸 10대 국가와 기관의 목록입니다. 미국 정부가 가장 많은 분담금을 내고 있고 2위 역시 미국의 민간재단이 차지했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 세계은행, 국제로터리까지 합하면 WHO 재정의 미국 의존도는 한눈에 봐도 압도적입니다. 반면 중국은 탑10 안에 이름을 올리지도 못했죠.
코로나19의 세계 대유행 국면에서 WHO의 중국 편향을 비판해온 트럼프가 단단히 뿔이 난 이유입니다. 미국은 WHO 회원국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WHO 예산의 15%가량을 의무 지불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돈 때문일까요? 트럼프 대통령 급기야 WHO 탈퇴를 공식화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선 경쟁자인 바이든 전 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곧바로 WHO에 재가입하겠다는 트윗을 날렸고 의회 동의 없이는 탈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리포트 함께 보시겠습니다. 밥 메넨데즈 민주당 상원의원의 트위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WHO에서 공식적으로 탈퇴시켰다는 통보를 의회에 전달했다고 적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도 관련 통보를 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대변인은 미국이 남아있는 재무적 의무는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외신들은 절차를 거쳐 탈퇴가 확정되는 것은 1년 후인 내년 7월 6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19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금 지원 중단과 함께 탈퇴를 고려하고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So we're not going to be involved with them anymore. We'll do it a separate way. Okay? 이어 열흘 뒤 WHO와의 관계를 끊고 지원금을 다른 긴급한 국제보건상 필요에 재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will be today terminating our relationship with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and redirecting those funds to other worldwide and deserving urgent global public health needs. 메넨데즈 의원은 미국의 생명이나 이익을 보호하지 못할 것이라며 미국인을 병들게 하고 미국을 혼자 남게 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유행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난 여론의 화살을 돌리려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평소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니던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이 결국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닮은 꼴로도 알려진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안이한 대응으로 브라질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코로나19 감염자가 많은 나라로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빵집에 들어가 주민들과 사진을 찍는 사람은 다름 아닌 브라질 보우소나루 대통령입니다. 마스크 없이 시내를 활보하는가 하면 지지자들의 손을 꺼리낌 없이 잡기도 합니다. 코로나19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No meu caso particular, pelo meu histórico de atleta, caso fosse contaminado pelo vírus, não precisaria me preocupar. 하지만 코로나19가 대통령이라고 피해갈 리는 없습니다. 지난 5일부터 몸에 이상이 찾아왔습니다. 기침과 고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난 겁니다. 증상이 악화해 군 병원에서 검사받은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Deu positivo. Agora, como é que isso tudo aconteceu? Vale a pena você fazer breve histórico. Começou domingo com uma certa indisposição.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관저에서 자가격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평소 트럼프 대통령의 닮은 꼴로 비판받아 왔습니다. 코로나19를 감기 증상쯤으로 치부하며 초기 대응을 안이하게 해 브라질을 코로나19 새 진원지로 만들었습니다. 사망자가 10,000명이 넘은 날 호수에서 제트스키를 즐기기도 하고 공세 조치를 어기고 관저에서 바비큐 파티를 열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Eu convidei o garoto da CGU, tô cometendo crime, vou fazer churrasco no sábado aqui em casa e convidei aí o Wagner. 대통령의 이런 안이한 인식 속에서 브라질은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해 확진자가 160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해외 유입 증가세와 지역 집단 감염으로 어제 하루 코로나19 환자가 63명 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13,244명, 사망자는 28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감염은 30명으로 수도권과 광주를 중심으로 발생했습니다. 신규 해외 유입이 지역 발생보다 많았는데 입국자 검역 11명을 포함해서 33명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교회 소모임, 소규모 모임 등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면서 모레 오후 6시부터 정규 예배 이외의 교회 행사와 모임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식사 제공도 금지되고 위반 시에는 교회 관계자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처벌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 국내 발생 확진자가 급락을 반복하면서 여전히 불안한 모습입니다. 최근 감염 사례를 분석해보면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되는 경우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국의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화합니다. 교회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는 조치는 아닙니다만 정규 예배 이외의 각종 모임과 행사, 식사 제공 등이 금지되고 출입 명부 관리도 의무화됩니다. 핵심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교회 관계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결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총선에 출마하는 모든 민주당의 후보자들이 집을 재산 증식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거주 목적 외에 주택을 처분할 것을 총선을 앞두고 서약했던 서약서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서약서도 제출하지 못합니다. 그런 정당이 무슨 집값 잡을 대책을 내놓겠습니까? 종합부동산세 개편 이후 지난 10년 동안 걷어들인 종부세 세금의 전체 액수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무늬만 부자 세금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료를 분석하신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국회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논란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부터 좀 여쭙겠습니다. 2005년에 도입된 이후에 완화와 강화가 반복됐는데 도입의 취지대로 부자 세금의 기능을 잘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근데 이거를 부자 세금이라고 얘기하실 건 아니고요. 예. 이게 이제 어느 만큼의 조세 형평성이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는 부동산 안정화에도 어느 만큼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보유세 명분이기 때문에요. 이걸 꼭 부자세라고 얘기하실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이 상당히 사회의 상위 계층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부자라고 볼 수는 있는 거죠. 예. 세부적으로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최근 10년 동안 종합부동산세 액수 자체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보면 지난 10년 동안 자료인데 이게 2005년에 도입이 됐는데 그 다음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2008년부터 세부적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2008년에 주택분에 대한 결정세액이 약 8,400억 원입니다. 그런데 2018년에 보면은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4,400억 원입니다. 이 사이에 보면은 실제로 종부세를 낸 사람들의 숫자가 약간은 늘었습니다. 30만 7천에서 39만 3천 명으로 늘었으니까
약간은 늘기는 했는데 그동안 지난 10년 동안 약 거의 2배 정도는 부동산 값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들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종부세의 결정액 수는 반토막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종부세를 문의만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이명박 정부에서 상당히 그때는 이제 과표 구간 자체를 굉장히 낮춰버렸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거를 상향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생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가구별 합산, 가구별로 부과를 했던 게 인별 위험 판정을 받고 인별 과세가 된 것, 그리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 같은 이런 그 구조적인 문제들이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그거는 지금 저희가 제시한 자료가 다 인별 과세로 해가지고 저희가 제시하는 거고요. 네. 이거 한 가지는 좀 분명합니다. 지금 이제 종부세 인상에 관련된 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꾸준하게 추진이 됐었는데 특히 작년 말에 상당 부분의 종부세 인상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그 야당에서 반대를 해서 결국은 이게 통과가 되지 못했는데 네. 지금 종부세를 지금 부담하고 있는 우리의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전 인구의 1%가 안 됩니다. 지금 한 0.7%밖에 안 되고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정말 1% 고자산가들이 내는 세금인데 이거를 반대하는 거는 바로 미래통합당의 야당 의원들이 바로 1%를 대변하는 게 아닌가. 뭐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다시 최근에 굉장히 문제가 돼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정부에서 이 개혁을 이번에 꼭 이루겠다 하는 거는 바른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추가로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 막연하게 종부세가 제대로 작동을 안 했다 이것보다 그 분석하신 자료를 보면 결국은 내는 사람은 늘었는데 걷어들인 세금은 확연히 줄어든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과표 구간과 세율을 낮췄기 때문에 생긴 문제죠. 네. 이거는 종합부동세라는 명목은 있었지만 실제로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뜨릴 수 있게 구간별로 이제 세율들이 있는데 세율을 너무 낮춰놨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세율을 지금 강화시키려고 하는 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죠. 네,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게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네네. 현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 종부세 세율 인상, 그 세율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신다는 입장이신 건가요? 뭐 당연히 찬성을 하고요. 종합부동산세는 지금 그러니까 적어도 조세 부담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는 저는 올려서 실제로 세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걸 보면은 국민의 한 0.7% 정도가 부담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상당한 부분은 그 부분을 부담할 수 있는 계층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아직 정부안이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연말에 나온 거에 대해서도 그동안 반대가 굉장히 심했었는데 과연 이제 이번 주말 정도에 나오는 세율이 어느 정도까지 오를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의원님 일단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종부세 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정부의 방침에 동의한다, 같은 생각이다라고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또 하나 논란이 되고 있는 게 1주택자들, 그러니까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종부세도 인상하는 것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 1가구 1주택자가 그러니까 고가의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종부세가 너무 부담이 된다. 이거는 특히 노령층이 많은데 소득도 별로 없는데 이런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느냐. 더군다나 굉장히 오랫동안 30-40년 갖고 있는 아파트일 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 이제 그거를 완전히 완화시켜서 완전히 없애자 하는 야당의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일단은 완화를 공제하는 거를 너무 높이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저는 사실은 종합부동산세가 처음 도입될 때부터 한 제도를 쭉 고민해 왔는데
그것이 세금 납부 유예 제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매해 내는 게 아니라 이제 재산을 처분한다라든가 상속이라든가 증여라든가 일어났을 때 한꺼번에 세금을 낼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그래서 고령층과 소득이 좀 낮은 층에 대해서는 이런 좀 정교한 세금 납부 제도를 만들어서 좀 편의를 도모하는 게 필요하고요. 다만 공제를 너무 많이 해주거나 완전히 세금을 없애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예. 의원님께서는 그 종부세법 강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시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종부세법을 강화하고 예. 상당히 정교하게 추진을 하되 아까 얘기한 대로 1가구 1주택자의 고령 또 저소득층에 관련돼서는 세금 납부 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이런 법안을 지금 준비해서 곧 발의할 것입니다. 최고세율 생각하고 계시는 최고세율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그 사실은 최고세율이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최고세율은요. 과표 구간이 94억 이상인 사람들한테만 적용이 돼요. 그런 사람한테 지금 정부가 지난번에 낸 안이 4%인데 그거는 일반적으로 거의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은 1.2% 정도, 지금 현재가 0.8%인데 1.2% 정도 되는 이 수준이 가장 많고요. 4%로 이게 최고세율이 전체적으로 적용된다 이런 얘기를 하실 것은 없다고 봅니다. 의원님, 그 공급 확대를 위해서 강남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좀 풀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공급 확대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서울과 수도권에서 생기는 문제가 가장 큰데요. 예. 실제로 공급 확대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다만 여태까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여러 가지 개발을 이렇게 억제를 좀 해왔던 것은 뭐냐면은 이걸 한번 완화시키기 시작하면 이게 완전히 불에다 기름을 붓는 것처럼 다시 또 여러 가지 부동산 거품이 생길 우려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돼야 되는데 지금 종합부동산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중장기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체제가 갖춰진 이후에 공급 확대에 대해서 좀 더 정교한 계획을 짜서 내놔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들으면 우선은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런 생각이십니까? 지금 현재가 수요 억제라고 하는 게 이게 실수요자라고 얘기하는 거 이상으로 지금 갭 투자라든가 이른바 그 투자 이익을 기대하는 이런 심리가 워낙 좀 강하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억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의원님 그리고 여당 일각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세율을 인상하는 법안도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보유세와 더불어서 양도소득세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게요. 이 주택을 오래 보유하고 한 우리나라의 다주택자들이 거의 300만 가구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한 거의 4분의 1 정도가 되는데 이 사람들 전체가 문제인 게 아니거든요. 단타로 아주 짧은 기간에 투기 수익을 생각을 하면서 하는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단타 매매자들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올리는 부분, 이 부분은 충분히 고려할 만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1년 미만에 매도를 했을 때, 1년 거래를 미만 했을 또는 때. 3년 미만. 네. 80%까지 물린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여기엔 찬성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차등을 좀 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1년 미만이라고는 정말 단타 매매이기 때문에요. 한 3년까지도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그런 거는 좀 차등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의원님, 지금 뭐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의 다주택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다주택 고위공직자에게 주택 매각 지시를 내리기도 했는데 글쎄요, 뭐 정책을 만들어가는 분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듣고 계신지요?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다주택 가구가 약 300만 가구 이상이 됩니다. 전체의 27.4%인데요. 네. 그러니까 다주택자를 전체적으로 나쁘다고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자가 보유율이 한 60% 되고 그리고 공공임대가 한 10% 되면은 나머지의 약 30%를 민간 임대주택 시장에서 이거를 공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감당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다 주택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좀 착한 임대인이 되고 너무 이 사람들이 이사할 걱정 안 하고 쫓겨날 걱정 안 하면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해주는 이렇게만 된다 그러면 다주택자도 사실은 주택시장 안정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이런 정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임대차 보호법, 그중에서도 전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 이런 거 같은 것이 지난 12년 동안 안 되고 있으니까 정말 이 다주택자들이 자기네들 이익 때문에 이런 거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거는 미래통합당의 의원들, 꾸준하게 반대해온 의원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될 일입니다. 만약 정말 임대주택 시장의 안정을 원하신다면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 임대차 보호법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게 지금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 몇 사람이 주택을 판다라고 생길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본인들이 당사자들이 하신 말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셔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것이 몇 사람들을 이렇게 공격을 함으로 하고 비판을 함으로 해서 우리의 부동산 문제라든가 우리의 주택 정책에 그리고 주택 안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좀 화풀이를 하기보다는 정말 정책과 제도를 잘 만들어서 정교하게 그 제도를 시행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도 연장선 상에서 궁금해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오늘 오전에 오늘 그 서울 반포 아파트 매각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똘똘한 한 채만 남겨두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에 직면한 것도 사실인데 의원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모든 자신의 재산을 처분을 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선택이라고 보고요. 그 과정에서 노영민 비서실장도 이번에 팔겠다고 하면서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죄송스럽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에 대해서 존중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꼭 숨어 있으면 땅에서 신랑감이 짠! 하고 나타나니? 내 여보야는 내가 직접 찾는다. 내 손으로 딱! 내 마음에 쏙! 가장 스마트한 결혼 중개 앱 여보야. 24시간 깨어있는 기업. 원칙과 신용의 기업. 스판덱스 기술의 신화 아라크라와 차세대 폴리에스터까지 섬유강국 대한민국을 이끌어갑니다. SMTK 케미칼. 제 이름은 노예단입니다. 제 귀에는 삐삐가 있어요. 우리는 인공화학 수술로 만나게 됐죠. 삐삐는 제가 잘 들을 수 있게 도와줘요. 그래도 더 잘 들으려면 꾸준히 연습해야 한대요. 진이야, 네? 말하기 연습 시작해줘. 더 잘 듣고 더 잘 말할 수 있도록 AI 기술로 돕습니다. 마음을 담다. 고 최숙현 선수를 극단으로 몬 가해자 가운데 한 명이죠. 팀 닥터, 정확히는 운동 처방사입니다. 이 운동 처방사 안모 씨가 체육회에 자필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안 씨는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술을 먹고 저지른 일이라면서 감독은 본인 때문에 누명을 썼다고 변명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사흘 전. 팀닥터로 불린 운동 처방사 안모 씨는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 조사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사 대상도 아닌데 굳이 먼저 연락해 폭행을 인정한다는 자필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진술서에서 안 씨는 술에 취해 최숙현 선수의 뺨을 손으로 수차례 때린 것은 기억이 난다며 폭행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먹은 술에 취기가 올라 폭행의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씨는 특히 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김규봉 감독을 감싸는 데 주력했습니다. 폭행 당시 김규봉 감독은 뒤에서 말리기만 했다며 아무런 죄가 없고 오히려 선수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을 생각해준 것에 감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 때문에 누명을 쓴 감독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얼굴을 들 수도 없을 만큼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호소했습니다.
지난 4월 고 최숙현 선수가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에 폭행과 폭언을 신고할 당시 안 씨는 가해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체육회가 조사를 시작한 지 2달 만에 갑자기 감독을 옹호하며 폭행 사실을 인정한 안 씨의 의도에 시선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전현직 경주시청 선수들은 안 씨 혼자만의 범행으로 몰아가려는 시도로 해석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팀닥터보다는 감독이랑 장윤정 그 둘이가 핵심, 네 맞아요. 네, 지금 그들도 지금 어떤 식으로 팀닥터한테 지금 다 뒤집어 씌우려고 안 맞은 선수를 찾는 게 더 빠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경주시 체육회는 폭행을 인정한 안 씨를 성추행과 폭행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3살 아이를 키우는 등 아동학대 의혹이 불거진 서울 휘경동의 한 주택에 대해서 구청이 청소에 나섰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청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청소행정과와 동주민센터 직원 27명을 투입해 집 안팎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는 등 청소 작업을 벌였습니다. 구청은 애초 청소를 반대했던 가족들도 악취와 벌레로 인한 불편을 견디기 어려워 결국 청소 작업에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거된 쓰레기는 모두 8톤 정도 분량으로 구청은 청소가 끝난 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작업 등을 진행했습니다. 집단 식중독 사태가 일어난 안산 유치원에서 단전 때문에 냉장시설이 수시로 가동을 멈추곤 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냉장시설에 실제로 문제가 있었는지 또 이것이 식중독 사고로 이어졌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경기도 안산 유치원에서 식중독 첫 신고가 이루어졌던 건 지난달 16일. 당시 현장 조사를 나갔던 보건당국 관계자는 유치원 측에서 냉장시설이 수시로 멈췄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한 유치원 관계자가 더운 날 에어컨을 작동시키면 전기가 일부 끊어지면서 냉장시설도 덩달아 멈추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고 말한 겁니다. 해당 냉장시설에는 원생들에게 제공할 음식뿐 아니라 식중독 사고 시 역학조사를 위해 따로 남겨두는 보존식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런 내용을 토대로 유치원 냉장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됐는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단전됐던 이유가 뭔지, 전기시설에 문제가 없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식중독 증상이 처음 나타났던 지난달 12일 전후로 냉장시설에 문제가 있었는지와 함께 음식이 얼마 동안 보관됐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유치원에 급식을 납품하는 업체 가운데 한 곳에 대한 조사를 마쳤습니다. 조리시설을 담당했던 조리사 1명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다른 조리사와 영양사에 대한 조사 여부는 검토 중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압수한 원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분석을 마쳤습니다. 원장이 장출혈성 대장균 2차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는 대로 소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손석희 JTBC 사장에게 교통사고 뺑소니 의혹 등을 기사화하겠다며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오늘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의도성을 갖고 손 사장을 오랜 기간 협박했다며 범행 정황과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SK텔레콤과 KT, LG U+ 등 이동통신 3사가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했다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5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방통위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지난해 5G 가입자 확보 경쟁 과정에서 이용자 간 지원금을 차별하는 등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한 이동통신 3사에 총 51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500억 원대 과징금은 지난 2018년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된 이후 사상 최대 규모 과징금으로 회사별로는 SK텔레콤 223억 원, KT 154억 원, LG U+ 135억 원입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는 국내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추가로 어느 정도까지 처벌할 수 있는지, 또 국내에서 처벌을 받고 나면 미국으로 다시 송환할 수 있는지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손정우를 수사에 활용해 국내에서부터 성착취 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 재판부가 손정우를 미국에 넘겨주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론은 싸늘했습니다. 국내에서 처벌받게 해달라며 직접 아들을 고소한 손정우의 아버지가 고소를 취하하면 끝나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손정우는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죄로는 처벌을 받아 이미 징역형을 살았습니다. 현 시점에서 국내법상 남은 죄는 자금 세탁. 법적으로 범죄 수익 은닉죄인데 이는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하는 친고죄가 아니라서 설령 손정우의 아버지가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는 가능합니다. 친고죄 규정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검찰이 수사 의지를 갖고 계속해서 기소에 이르기까지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추가 범죄를 밝혀내 가중처벌한다면 최고 7년 6개월까지 징역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수십억에 달하는 범죄 이익을 몰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징역 2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는 미국에 비해서 자유를 박탈하는 형이 관대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미 과거 검찰의 기소에서 손정우의 자금 세탁 혐의가 빠졌고 재판에서 감형까지 이뤄졌다는 점에서 중형에 대한 기대가 낮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법원이 국내 수사를 이유로 범죄인 인도를 거절했다면 국내에서 재판이 끝나고 나서 다시 미국으로 송환할 수는 있을까? 이번에 범죄인 인도 청구가 가능했던 것은 과거 손정우 수사 과정에서 자금 세탁이라는 처벌받지 않은 죄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국내에서 불법 자금 세탁죄로 처벌이 되고 나면은요, 비록 양형이 낮다 그래도 같은 죄로는 추가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검찰이 이번에도 기소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빠뜨리고 또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낸다면 범죄인 인도 요청을 다시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미국 법무부와 연방검찰은 손정우에 대한 한국 법원의 결정에 실망의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우리는 미국 시민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아동 성착취 범죄자 중 한 명에 대한 법원의 인도 거부에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그러나 미국 사법당국은 이 문제에 대한 한국 법무부의 노력에 감사하며 다른 국제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해 아동에게 피해를 주는 초국가적인 온라인 범죄와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친구에게 돈을 주고 대리 시험을 보게 해 와튼스쿨에 편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카가 조만간 출간할 폭로성 책에서 나온 주장인데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을 나왔다는 점을 자랑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대리시험을 통해 와튼스쿨에 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카딸인 메리 트럼프는 트럼프 대통령이 포트엠 대학을 다니던 시절 친구인 존 셔피에게 돈을 주고 미국의 대학 입학 자격시험 SAT를 대신 보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숙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누나가 대신해줬고 시험 성적을 걱정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대리시험을 통해 와튼스쿨에 편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는 14일 출간될 이미 과한데 결코 만족을 모르는 이란 책에 적힌 내용입니다. 메리 트럼프는 삼촌인 트럼프 대통령의 거칠고 여성 폄하적인 언사는 가족 모임에서 늘 들어왔던 것으로 전혀 새롭지 않다고 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기독교계의 지지를 얻기 위해 믿지도 않으면서 카메라가 있을 때만 교회에 간다고 주장했습니다. 심리학자인 메리 트럼프는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트럼프 대통령을 소시오패스로 묘사했습니다. 메리 트럼프는 지난 2016년 대선 때는 삼촌의 대통령 출마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침묵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백악관은 즉각 완전한 거짓이고 허무맹랑한 주장이라고 반박했지만 미 언론은 책 내용을 앞다퉈 보도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헌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과 관련해 만약에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고 미국의 소리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7일 진행된 그레이 텔레비전과의 인터뷰에서 3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자신은 북한이 만나고 싶어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우리도 물론 그렇게 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차 북미 정상회담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김 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어 아마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이 계속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더 지켜봐야 한다며 북한이 아직은 운반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어느 시점에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볕이 뜨거운 한여름 날씨입니다. 영서와 영남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기온이 크게 올랐는데요. 현재 영월의 기온이 33도까지 올랐고요. 서울도 30.3도까지 높아졌습니다. 내일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33도까지 높아지겠고요. 다른 지역도 대부분 30도를 웃돌겠습니다. 또 오늘과 내일 더위 속에 곳곳에 소나기 소식도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영서와 남부 내륙 지역에, 내일 오후에는 경기 동부와 영서 지역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또 장마전선도 다시 북상하면서 내일 오후에 제주를 시작으로 밤에는 남해안 지역에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모레는 장마전선이 내륙까지 올라오면서 전국 곳곳에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